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동감하시죠? 일부러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일부러 하는 실수는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모르고 진짜 실수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실수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생, 그러니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 우리 중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중생들은 세 가지의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세 가지의 독을 삼독이라고 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탐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배부른데도 하나 더 먹고, 그것도 탐욕이에요.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고, 그런 질투의 마음도 탐욕이고요. 무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 치는 모습 자체가 탐욕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탐욕과 성냄, 분노심입니다. 여러분,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많이 내요? 예. 신경질 많이 부리십니까? 네. 예, 이렇게 화를 내고 신경질 부리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성냄의 독입니다. 그 중생은 근원적으로 어리석어요. 예, 어리석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에 의해서 중생들은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수행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면 우리는 그분을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오염되어져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했을 때,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뿌리는 바로 이 삼독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역시 어리석음이 뿌리가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생에게 무서운 업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이 분노, 성냄의 업보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어리석음은 당장 저질러도 그 업보가 천천히 익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업보가 익어가고 무르익는데, 분노는 그 자리에서 받는답니다. 그 자리에서 분노를 일으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분노의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리고 요새 세상에는 화 안 내면 호구 소리 듣죠. 예? 야, 쟤 호구야, 화도 못 내. 그래서 가끔 상담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 저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화를 잘 못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고 호구로 여겨요. 그러면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한테 잠깐 무시받을 수도 있고 호구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화를 안 내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것 자체는 그게 나중에 선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못 내는 것 자체를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화를 못 내는 성격을 타고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처방으로 화는 내지 말아라, 대신 싫은 건 싫다고 단호하게 얘기해라, 또 이런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화 안 내고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분노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악업을 일으키고 불행을 가져다주는 업보로 여기고 있는데요.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예? 혹은 낮은 축생이나 악귀라든가 낮은 세계에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다혈질인 사람들은 설사 사람으로 태어나도 못생긴 과부로 태어난답니다.
예, 얼굴 엄청 못생겼대요. 예,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어색해지는 분위기 뭔가요? 예? 예, 그래요. 자, 그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화를 많이 내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굉장히 못생긴 업보를 받는다. 반대로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미소로써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생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 어쨌거나 예, 분위기 자꾸 이상해지네요. 예, 그 어쨌거나 미남 미녀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한국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유독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한국인들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한결같이 합니다. 자, 어쨌거나 한국을 떠나서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을 떠나서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외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험 통계를 한 적이 있답니다. 실제로 잘생긴 미남 미녀가 평균적으로 연봉이 더 높답니다. 예, 아니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상대를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절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당신께서도 경전에 보면 어쨌거나 미남 미녀로 태어난 건 전생에 복이 많은 것이다 라는 구절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반짜빠삐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짜빠삐, 예, 이름이 반짜빠삐입니다. 예, 뭐 반짝반짝거리나 봅니다. 이 반짜빠삐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지독하게 못생겼답니다. 근데 경전에는 심각하게 못생겼대요. 예, 아주 지독하게 못생긴 가난한 집에 여인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못생겨서 이름을 반짜빠삐라고 줬는데 반짜빠삐의 뜻이 몸에 결함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 너무 못생겨서 이렇게 보면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네가 있었습니다. 집도 가난한데 얼굴까지 못생겼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예? 예, 물론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반짜빠삐가 그렇게 얼굴이 지독하게 못생겼고 그렇게 집안이 가난했는데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답니다. 지압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예? 손가락에 신이 들린 것 마냥 반짜빠삐의 손길을 스쳐간 지압을 받은 남자들이 다들 반짜빠삐에게 사랑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지압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야, 뭐 저 강남에 샵 하나 차리면 예? 완전 대박 나겠어요. 예? 하루의 피로는 누구에게? 반짜빠삐에게 맡기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지압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뭐 인도나 뭐 그런 데는 지압 문화, 마사지 문화가 좀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반짜빠삐가 하도 지압을 잘한다니까 지압 받으러 갔다가 2번 놀란답니다.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예? 뭐야? 그래서 얼떨결에 받았는데 너무 지압을 잘해서 2번 놀랐다고 합니다. 지압 솜씨가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바라나시라는 그 도시의 국왕에 이 바라나시의 국왕에 반짜빠삐를 부릅니다. 지압을 잘한다는데 내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그 지압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제 딱 부릅니다. 역시 왕도 2번 놀랍니다. 예? 불러놓고 아니 못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는가 하고 놀라고 그 2번째는 그래도 지압 잘한다니까 내 어깨 좀 한번 주물러다오. 이제 어깨를 싹싹싹 이렇게 주물르는데 뼈가 녹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뼈가 사르륵 녹으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이러면서 그 몸이 너무나 시원하니까 반짜빠삐의 손길만 닿으면 남자들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경을 보면 재미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반짝바삐가 이렇게 안마를 해주고 나서 이제 왕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 좀 서로 이제 이제 좀 닿았다고 저렇게 훌륭한 손가락의 여인네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왕비로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명색에 자기가 이 나라의 국왕이고 왕인데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왕비로 세우면 사람들이 분명히 비난을 할 거다. 뒤에서 흉을 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사람들 이목이 있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힘을 갖춘 권력을 갖춘 왕족과 귀족들을 다 부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부르면서 나한테 이제 반짝바삐라는 지압사가 있는데 너무나 지압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나 혼자만 느끼기에는 너무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압 한번 받아보라고. 그 귀족들하고 왕족들이 국왕이시여 반짝바삐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압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역시 몇 번 놀래요. 2번 놀래요. 예? 자, 너무 못생겨서 놀랬는데 너무나 지압을 잘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온몸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지압을 엄청나게 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저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예? 얼마나 잘하길래. 예? 저 요새 좀 피곤하거든요. 예. 여러분들 자꾸 이러니까 받아보고 싶죠. 엄청 받고 싶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막 마사지를 해주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귀족과 왕족의 남자들이 지압을 받고 나서 다들 반짝바삐한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 어떤 신비한 손가락이 마약인가 봐. 마약 손가락. 그러니까 다들 빠져드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들이 반짝바삐에게 빠져든 걸 딱 눈치챈 이 국왕이 바라나시의 국왕이 그때 선언을 합니다. 이 반짝바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를 비난할까 봐 걱정하던 왕족과 귀족들을 오히려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놓쳤다. 우리가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 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지압계의 신이라 불릴 만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지압 마사지를 잘하던 이 반짝바삐가 사람이 그래요. 너무 잘 나가고 사랑을 받다 보면 반드시 질투하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짝바삐도 질투와 시기를 받습니다. 다른 왕비들한테. 야, 반짝바삐가 온 뒤로 왕께서 우리 침실에 안 온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됐다. 이럴 바에 우리가 혼자 사는 거고 뭐가 다르겠지 않겠냐. 반짝바삐 얼굴 봤더니 얼굴 봤어? 뭐 얼굴 이상해 막 이러면서 야, 저런 얼굴 어떻게 왕께서는 저렇게 저 여인네를 좋아하시는 걸까? 막 자기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험담을 하겠죠. 그러더니 마음으로 일으켜서는 안 될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죽여버리자. 예, 그 사람의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심에 휩싸인 왕비들이 반짝바삐하고 뱃놀이를 가자고 이제 청을 합니다. 반짝바삐 왕비시여, 반짝바삐께서 오신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들끼리 파티 한번 못 열었네요. 우리 선상 파티 한번 해봅시다. 선상 파티.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면서 자, 뱃놀이를 떠나자 뭐 이러면서 선상 파티를 하는데 이제 반짝바삐는 정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줄 알고 이제 주는 대로 술을 다 이렇게 마시다가 왕비들의 틈을 봐가지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그 강물에 깊은 강물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었거니 생각하고 이제 왕비들이 이제 배를 타고 궁전으로 돌아와서 바라나시의 국왕에게 막 울면서 반짝바삐와 함께 뱃놀이를 갔는데 자꾸 우리가 마시지 말라 이제 그만 마셔라 하는데도 자꾸 술을 마시더니 발길질을 헛디뎌 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도저히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또 한바탕 쇼를 벌였겠죠. 이제 왕이 이제 그 말만 믿고
반짝바삐를 잃은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뭐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시신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사랑했던 여인인데 장례식이라도 좀 치러주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반짝바삐는 강물에 이제 휩싸여서 이제 강물 흐름에 따라 다행히 거기서 입사하지 않고 마을 있는 도시 있는 쪽으로 이제 떠내려왔대요. 바라나시라는 나라 옆에 파와리아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와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파와리아의 왕이 하필 그때 강물이 있는 곳에 이제 물놀이를 갔다가 저기서 누가 사람이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고 저 멀리서 옷을 보니까 여자인 것 같다. 야 빨리 구해와라. 저 사람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 나왔다가 그 파와리아라는 나라까지 얼떨결에 강물에 떠내려온 반짝바삐가 왕의 도움에 의해서 구출이 됩니다. 아 목숨도 즐겨요. 여러분들 한강에 술 먹고 한강에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그 몇 사람이나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강물에 쑥 떠내려오는 반짝바삐를 딱 살려놓고 봤는데 왕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랬을까요? 너무 못생겨서 깜짝 놀라면서 에구머니나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살려줬으니까 이제 그래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얼른 가라고. 이 반짝바삐가 다시 이제 바라나시에 가려고 하니까 왕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애매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일단 갈 땐 가더라도 자기 목숨을 살려준 파와리아의 왕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께 제가 정식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만나 뵙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신하가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 왕이 아이 됐다고 그냥 보내라고 그냥 보내 막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반짝바삐도 고집이 세요.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제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지압 한번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반짝바삐는 고마우니까. 그 왕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꾸 못생긴 여자가 안마해주겠다고 하니까 저 여자 왜 그러지? 그래서 어쨌거나 그 반짝바삐가 하도 자기가 지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데 제가 마사지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귀찮아서 그래 와서 얼굴은 보이지 말고 여기 어깨나 한번 누르고 빨리 가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반짝바삐가 좀 착했나 봐요. 어쨌거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왕이시여 제 생명의 은인이니까 제가 혼신껏 제가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가락을 살짝 스치는 순간 파와리아의 왕인종이 온몸에 황홀경과 쾌감을 느끼면서 반짝바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파와리아 왕이 마사지를 다 받고 나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야 대단하죠. 국왕을 저쪽은 바라나시의 국왕의 아내였다가 순식간에 파와리아의 왕의 이제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리게 되었을까요? 바라나시의 국왕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죽었던 반짝바삐가 살았고 파와리아의 왕이 구출해줬고 마사지를 받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부인으로 맞이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라나시의 국왕이 정중하게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본래 나의 아내이니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어서 돌려주시지요. 톡톡하게 은혜는 우리가 갚겠습니다. 근데 파와리아의 왕이 이미 한번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냈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이다. 지금 이 새로운 삶의 남편은 누구다? 나다. 절대 못 준다 하고 거절을 했대요. 못생긴 여자 두고 엄청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결국 양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전쟁 직전까지 가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 착한 반짝바삐가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면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냐. 그래서 두 분의 왕에게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번갈아 가면서 모실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데 두 왕은 그래 전쟁을 해서 서로
서로가 서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느니 그러면 판짜빠삐가 일주일씩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국왕을 시봉하고 모시는 걸로 하자꾸나 하고 합의를 보는 도저히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근데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쁜 여자들이 뭐 남자 잘 만나서 성공하는 뭐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그런 스토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난하고 얼굴도 엄청나게 못생겨서 이름조차 몸에 결함이 있는 여자라는 뜻의 판짜빠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지압 하나 잘하는 능력으로 그 당시 2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비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기 힘든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판짜빠삐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저런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 판짜빠삐의 이야기는 웃고 넘어갈 일이고 과연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바로 전생에 판짜빠삐가 지었던 업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판짜빠삐가 머나먼 전생에도 가난한 집 여인네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여인네였을 때 이 판짜빠삐가 우리는 지금 뭐 집을 지을 때 뭐 아파트 시멘트로 짓고 도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날에 그 인도에서는 그 이제 집을 보수를 할 때 그 찰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찰흙 같은 거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재 있죠? 재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반죽을 해서 그걸 벽에다 깨끗하게 바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들 집을 보수하는 건데 그때 이제 한 가난한 집의 여인네가 집에 구멍이 뻥뻥 뚫려서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를 이제 지금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찰흙하고 회 같은 걸 모아서 싹 반죽을 하고 있었답니다. 집에다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반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집 앞에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께서 이렇게 마을에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탁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쌀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때마침 그 판짜빠삐 전생에 그 여인네가 이제 반죽을 하고 있는 집을 싹 지나가려다가 반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 나도 내가 있는 우리 그 절에 거기에 이제 반죽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저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성자께서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성자께서 집안에서 딱 이렇게 탁발을 들고 가만히 서가지고 그 이제 반죽하고 있는 걸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반죽하고 있는 여인네가 거기 수행자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요거 반죽을 달라는 뜻이구나 하고 딱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순간 짜증이 확 나더래요. 아,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아, 왜 저 달라고 저거 아우 진상 막 이러면서 예? 그 사람은 그분이 뭐 성자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스님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긴 줬답니다. 아, 스님 요 좀 가져가세요. 떼어드릴게 가져가세요 하고 줬는데 주면서 일부러 인상을 팍팍 쓰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팍팍 내면서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줬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생의 업보로 그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냈던 그 과보로 이번 생에 그렇게 못생긴 얼굴을 얻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에게 신경질을 냈던 과보로 못생긴 업보를 받게 된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화를 많이 내면 못생긴 과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 앞에서 인상을 팍 쓰고 신경질을 팍 내면서 이제 그 점토 흙을 그 반죽한 흙을 주면서 그 인상을 확 쓴 그 업보에 의해서 아주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된 것이고 어쨌거나 보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를 하긴 했잖아요. 거룩한 성자를 보시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다. 그리고 올린 게 바로 뭐였죠? 찰흙이었잖아요. 찰흙, 반죽한 찰흙. 반죽할 때 뭘로 하죠?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반죽한 그 흙을 보시한 그 복력의 힘으로 이번 생에
어떤 사람이든 그 손가락을 닿으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지압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예요. 잘하면 잘한 만큼 잘한 거는 자기가 받고, 못하면 못한 만큼 못한 것도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은 거예요. 만약에 판짜빠삐가 그 반죽을 올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올렸다면 어떤 얼굴로 태어났을까요? 엄청난 미인으로 태어났겠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집안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제 얼굴이 못생긴 게 약간 콤플렉스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막 또 성형수술하러 다니고, 야 어디가 괜찮대? 거기 괜찮대? 막 이러면서, 예? 그런데 이제 막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막 보톡스 맞고.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보시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부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컴플렉스를 느낀 만큼 얼굴이 못생겼다면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서 또 뭘 많이 했구나.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생에 보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헉 하면서 한 번 이렇게 뒤돌아서 한 번 더 쳐다볼 정도로 뭐 예쁜 여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은 예쁜데 집안이 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한 그런 여성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또 뭐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그런 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생겼는데 집안 형편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전생에 화는 별로 안 내서 이번 생에 잘생긴 외모는 얻었지만 전생에 다른 복을 많이 짓지 못해서 보시를 하지 않아서 이번 생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집안도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럼 저는 전생에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글쎄요. 제가 부처님 같은 신통력이 없어서 딱 이렇다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 것이고 이번 생에 짓는 공덕도 언젠가는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코살라국의 이 나라에 파사익 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왕인데 이 파사익 왕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의 이름이 금강이었대요. 금강. 예, 딸의 이름이 금강이었는데 이 파사이 왕이 이제 그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 아빠들은 그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들은 딸을 좋아하고 엄마들은 아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라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공주인데 너무 못생겼대요. 공주가. 예. 오늘의 주제는 못생김이에요. 예.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 딸이지만 왕조차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계속 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얼굴이 못났더래요. 내 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못났을까? 근데 이제 이 왕이 그 아버지로서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딸이지만 그래도 명색의 공주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평생 탑에다 가둬놓고 절대 바깥 사람들을 못 만나게 했대요. 탑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시녀들을 붙이고 모든 풍족한 물질적인 생활을 했지만 너무나 얼굴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에겐 자기 공주를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그것도 좀 그래요. 예. 근데 어쨌거나 딸이 이제 나이가 차서 시집을 보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얼굴이 저래가지고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그리고 또 자기가 명색의 한 나라의 왕인데 아무 남자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내 딸을 싫어할 거고 내 딸을 데려갈 만한 그런 어떤 집안에서는 내가 눈에 안 찰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몰래 불러다가 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좋은 가문인데 그 왕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가문이지만 가난하고 몰락한 집안에 남자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하지만 좋은 집안의 가문
그러니까 이제 뭐 집안은 망했지만 뼈대 있는 가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남자를 하나 딱 찾아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딱 그 가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왕의 가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가문이구나. 그래, 가문이 참 좋고 집안도 또 엄청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의 가난한 집안을 내가 크게 일으켜주겠다. 왕의 사위가 되면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냐. 너의 가문은 너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대신 내 딸이자 공주이자 너의 아내를 네가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위가 될 이 남자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서. 근데 이제 왕이 표정이 편안하지 못한 걸 눈치채고, 근데 왕이시여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네가 불쌍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주를 탑 위로 이제 탑에 있는 공주가 있는 방 안에 이제 그 남자를 보냈는데, 남자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없이 사는 남자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아무리 공주라지만 저렇게 못생긴 여자를 나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자꾸 내용이 외모 지상주의를 흘러서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일단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자신의 가문과 집안을 위해서 눈을 딱 감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아내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이거는 왕인 나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다. 내 딸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어쨌거나 둘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 인도에서는 결혼 잔치 한 번 하면 막 한 달, 두 달씩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막 결혼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잔치 때에도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잔치에 이제 부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나도 얼떨결에 결혼한 거고 사실. 그리고 왕께서도 절대 친척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공주님 얼굴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잔치는 내가 혼자 참석해서 제가 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나가니까 어쨌거나 이 공주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명뿐인 남편이잖아요. 그 공주님도 남편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근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죽니 마니 이렇게 살 바야 내가 이런 부귀영화가 무슨 필요가 있느니. 그 여자로서 참 비참한 어떤 발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그 가슴이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친구들 술 먹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야, 공주님이면 얼마나 예쁘겠냐, 얼굴 한번 보여도 막 이러면서 사람 속도 모르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아니야, 공주님 그냥 그래, 평범하게 생기셨어. 그러지 말고 얼굴 한번 보여줘. 공주님 얼굴 궁금하다. 친구들 자꾸 그러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가 땡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술밖에 없잖아요. 네? 그냥 계속 그냥 막 소맥도 해먹고 뭐 폭탄주도 해먹고 자기는 속상하니까 술을 먹는데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오해합니다. 얼마나 예쁘길래 아까워가지고 안 보여주는 거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 그 공주님이 있는 방 알지? 아까 제가 나오는 거 봤어. 허리에 있는 저 열쇠가 그 방 열쇠인 것 같으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취하면 뭔 짓인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잔뜩 이제 폭탄주를 먹여놓고 이제 그 부마, 이제 공주의 남편이 이 부마가 이제 그 책상 위에 술상 위에 엎어져 버리니까 몰래 허리춤에서 이제 열쇠를 탁 따옵니다. 그 친구들이 여러 명이 우르르르 이제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문의 열쇠를 딱 열어요. 공주님 서프라이즈 하면서 문을 딱 들고 갔는데 공주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마주치는 순간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헐, 대박 막 이러면서 대박.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탁 내려오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잠에서 깼어요.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뭐가? 야, 왜 안 보여주나 했더니 안 보여줄만 하다. 어쩜 저렇게 공주가 아름답고 예쁘냐. 살다 저렇게 예쁜 사람 처음 본다.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부모가 얘가 장난치나 아니면 얼굴 보고 놀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위로를 해주나.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 같지가 않고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야, 한나라에 너 아무리 너애가 가문이 좋다지만 다 몰락한 가문인데 왕의 사위가 된 것도 부러운데 어떻게 공주마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막 이러니까 얘네들 미쳤나? 막 싶어가지고 방에 올라갔어요. 공주님 주무셔요? 뭐 이러면서 저녁 드셨어요? 이러면서 딱 들어가 봤더니 웬 아름다운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방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공주님 어디 가셨지? 근데 공주님 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마가 남편이 죄송한 처음 뵙는 분인데 누구시죠? 했더니 그 공주가 씩 웃으면서 저 공주 당신의 부인 공주인데 금강인데 당신 부인도 못 알아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내 아내하고는 너무 틀리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이제 공주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그 모진 얘기를 하고 내려간 뒤에 공주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중리 많이 하다가 당신의 아버지였던 파사이 왕도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였고 그 왕족들이 다들 부처님의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처님을 간절하게 찾아라. 부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거 아니에요. 간절히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왜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부디 저희에게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사원에 있던 부처님께서 금강공주가 간절하게 당신의 이름을 찾고 있는 것을 느끼시고는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공주의 방 안에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나타나십니다. 환한 금빛 광명을 일으키면서 부처님이 공주의 방 안에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나타나시자 공주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되고 부처님께서 그 공주에게 전생에 있었던 공주가 지었던 업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법문을 해주신 뒤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신통력으로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사라지시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남편이 그 다음날 공주를 데리고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저의 아내인 공주를 소개합니다 하니까 파사이 왕이 보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 벌써 첩을 둬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러면서 네가 조강지처를 버려두고 저렇게 아무리 내가 봐도 예쁘기는 하다만 아무리 예뻐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첩을 두냐. 그러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파사이 왕 당신의 따님이신 금강공주님입니다 하니까 이제 왕도 이제 눈을 부비고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은 알아보는 법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공주와 사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감동을 느낀 파사이 왕이 이제 스님들께 올릴 공약물을 수레에 담고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공주와 사위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까지 가게 됩니다. 사원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3배의 예를 올리고 파사이 왕의 법문을 청하게 됩니다.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금강공주가 머나먼 전생에도 큰 부잣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큰 부잣집 딸이었을 때 그 부잣집에 항상 찾아와서 탑발을 하시던 그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이 계셨답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분께서 항상 그 집안에 찾아오시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들 정말 존경하는 스승으로서 지극하게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 식구들이 성자분께서 찾아오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렸는데
그때 이 금강공주가 전생에 그 부잣집의 어린 딸이었을 때 어린 마음에 성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어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짜증 섞인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가끔 인터넷에 보면 정말 인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기 어떤 연예인들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막 온갖 악플을 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올리는 걸 봅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업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절대 악플 같은 거 안 다시죠? 예, 달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내뱉은 악한 말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를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중생의 업보인 것 같습니다. 중생의 한계이겠죠. 자, 어쨌거나 그 거룩한 성자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그 외모를 비하합니다. 그때 거룩한 성자께서 저 어린 딸이 이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저렇게 외모를 심하게 비하한 저 입으로 지은 업보 때문에 저 아이는 수없는 다음 생에 못생긴 외모를 얻게 되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거룩한 성자가 하늘로 솟구쳐서 온갖 신통력을 보입니다. 화려한 신통력의 모습을 보인 뒤에 땅에 내려와서 고요한 목소리로 법문을 해줍니다. 그때 어린 딸일만정, 비록 나이가 어릴망정 거룩한 성자의 그 위대한 신통력과 법문을 듣고 나서 딸이 아이고 저 큰 스님이신데 위대한 성자이신데 내가 참으로 못할 말을 했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거룩한 성자에게 3배 예를 올리고 성자시여 거룩한 큰 스님이시여 제가 입으로 못된 업을 졌습니다. 제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그때 그 거룩한 선제께서 그 참회를 받아들이십니다. 네가 입으로 지은 업은 언젠가 네가 받게 된다. 항상 입을 조심하고 너의 행동가짐을 조심해라. 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해주시게 되죠. 그리고 어린 딸은 정말 공경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뒤로 거룩한 성자에게 항상 진귀한 음식을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저 스님은 왜 저렇게 추하고 못생겼을까 하고 입으로 지은 구업 때문에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지극한 마음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이 입으로 지은 구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회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다시 아름다운 외모로 바뀌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항상 그 거룩한 성자에게 진귀한 음식을 공양한 그 순수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공주로 태어나고 물질적으로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나 정도면 괜찮다 싶은 분들은 전생에 나름대로 선업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기 자신한테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진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일 뿐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여러분들의 미래는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